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현황 관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이고, 그동안 정부가 국내 제약사들, 특히 셀트리온과 협업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그게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 백신 확보에 다소 소홀해지면서 너무 믿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백신 확보에 소홀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늦게, 그러니까 1년 이후에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당장 끝날 것 같아서 항공주, 여행주에 투자를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해외여행 가실 분들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벼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폭발력을 지닐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늦게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과정을 다루게 됐습니다. 네, 일단 백신의 종류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mRNA 기반이고 아데노 바이러스 기반, 그리고 단백질 백신인데, 일단 현 상황에서 RNA 백신은 굉장히 유망한 상태입니다. 이 방식 자체가 이미 진일보한 방식인데다가 요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보고된 부작용이 고열, 그리고 피로감. 이 정도면, 그것도 노인 대상으로 해서 고열 피로감 정도의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부작용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RNA 특성상 주입을 해서 한 3개월 정도면 몸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요 관련된 물질들이. 그러면 3개월 이후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상 부작용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막연하게 지금까지 안 써본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신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리고 항체 형성으로 보면 18세에서 55세까지는 항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다 살아난 사람의 5.5배, 그리고 55세 이후로는 2배입니다.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보다도 훨씬 이 항체가 강력하게 생긴다는 거니까, 이건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RNA 백신 접종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내년에 생산 물량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가 돼야 mRNA 백신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이 침팬지의 감기를 일으키는 이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으로 하는 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일단 이 백신은 55세 이후에 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종에 취약합니다. 약간 운반체로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백질 백신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는 거지, 그 이상의 어떤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변종에 대해서 변종 나오면 백신이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관련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미 이 4월 정도에 이미 이 4월 정도에 그 변종이 이미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3월, 4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 변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태고, 코로나. 이 보면 전염성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초기에 방역에 성공한 것도 이 전염성이 약한 걸 대상으로 효과적인 방역을 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이 전염성이 강한 걸 대상으로 효과적인 방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증상자도 많고.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방역이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상황에 맞게 변종에 맞게 방역을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요 부분에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독성이 떨어지고 전염성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맞는 방식은 그냥 이 방역을 증상 있는 사람 대상으로,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알아서 찾아오게, 증상이 있는 사람은 와서 치료받고 끝, 증상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제 생각일 뿐인 거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실한 건 이 RNA 백신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승인이 난 걸 보면 RNA 백신은 허가가 2개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상 중인데, 이 임상 중인 것 중에서 DNA 같은 경우는 변종이 생기면 바로 끝나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뭐 나머지 방식들도 그냥 어떤 효능을 높인 것 뿐이지 변종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RNA 백신은 기본적으로 이 스파이크 돌기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인데다가, 만약에 변종이 생기면 그 변종의 데이터를 여기 RNA에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종에 대한 대응도 빠를 수 있는, 그래서 이 백신으로 RNA 백신을 제외하면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지금 임상 3상이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이거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뭐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코로나19가 또 어떤 변종을 또 낳고 어떤 상황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 결과를 갖고 뭐 비난을 한다는 거, 저도 이거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식할 때 너무 오랫동안 경험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다라고 하면 이때는 얘기가 없다가 A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비난이 폭주를 합니다. 쇄도합니다. 쇄도. 근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비난이 들어왔으면 수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비난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저도 이 정책에 대해서 뭐 결과 나오고 비난하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고, 그래서 임상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사실 임상 3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딱히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최초로 한국인이 접종을 하면 일단 타백신 확보가 불발이 된 상태에서 안전성보다는 신속한 확보를 통해서 뭔가 시도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지어 7만 명 정도가 무료로 검사를 했는데 170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촉구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비율만큼 이미 확진자가 무증상으로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유럽은 인구 대비 한 3배 가까운, 그리고 미국도 2배 가까운 이 백신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구가 이만큼이고 남는 게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이상이고, 미국도 한 3배 정도 되고, 캐나다는 거의 뭐 10배 가까운 수치로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 중에서 인구만큼 가능성이 보이는 백신을 모두 선구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이 RNA 백신 기반의 회사들은 내년 생산량만큼 선구매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과 계약을 한다고 해도 아마 2022년은 돼야 백신을 확보를 할 수 있고, 근데 우리도 인구보다는 많은 백신을 확보했는데
이게 이제 효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백신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지금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계절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라면 무증상으로 넘어갈 뿐이 겨울이라서 증상이 나타난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겨울로 가고 있고 1월, 2월까지 갈 때 계속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미 병상이 부족한 상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다른 국가들을 보면 12월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암이나 심장병보다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부가 판단했을 때 신속하게 검증이 됐든 안 됐든 뭐 독감 백신처럼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을 해서 이 상황을 종료를 시켜서 정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모험을 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전 국민이 접종을 해서 2주간 그리고 3단계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서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는 코로나19를 방치를 해서 사망하거나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보면 이게 뭐 못할 정책은 아닙니다. 못할 정책은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살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이 현재까지 장사 안 돼가지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적은 상태고, 뭐 심지어 사람 목숨의 어떤 무게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망자는 거의 대부분 노인이고, 이 경제적으로 곤란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청년층이 많고, 그랬을 때 이런 정책을 도입할 만한 어떤 그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뭐 경제를 약간 포기를 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에 더 무게를 두는 거였는데, 그런 걸 이 백신을 도입하는 걸로 했을 때는 논리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건 K 방역으로 버티면서 백신 안전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리고 백신이 남아도는 시기까지 버텨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전 국민을 접종시켜서 상황을 종료한다, 뭐 이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험을 하기에는 또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더더욱 힘들고, 그랬을 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유력한데,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3단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으로 가려면 일단 확진자 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3단계로 갔을 때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거고, 그럼 내수주들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다 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보내야 되겠네 하면 꺾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항공이나 여행주들도 뭐 숙박도 마찬가지고 끝난 거 아니었어? 백신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거 아니었어? 어림없는 소리. 이렇게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점. 이미 주가가 높은 상태고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시장 전체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19 지금 현재 상황이 우호적인 환경이 전혀 아니고, 외국처럼 이미 미국, 영국은 백신 접종하기 시작했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빠르게 종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처럼 완전히 다 때려잡아서 틀어막는 것도 실패했고, 미국처럼 백신을 빠르게 확보해서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도 실패해 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됐다. 예. 그래서 이런 상태가 다른 국가들보다 코로나19 극복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해외 증시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보복 소비로 좋아지는 이 시기에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요 횡보하는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그랬다 나중에 이제 회복됐을 때 이제 강세. 예, 그러면 여기서 보더라도 2020년이 시장이 좋았고 2021년이 횡보하고 다른 국가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좋을 것이고, 그리고 2022년은 돼야 코로나19 종식으로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 차원에서는 크게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백신의 종류가 있는데 mRNA 백신이 굉장히 항체 형성도 좋고 또 부작용도 없다. 근데 이 백신 현황을 보면 또 이 mRNA 기반의 백신이 이미 허가가 난 제품이 2개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보했다고 하고 이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허가가 안 떨어졌고 또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이라서 변종이 나왔을 때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에 승부를 걸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백신 선구매 현황을 볼 때 내년에 우리가 RNA 백신을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1년 이상 지금의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정부가 현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모험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랬을 때 지금의 방역으로 버티면서 1년을 이렇게 버텨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랬을 때 증시가 코로나19가 극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반응이 왔던 항공주, 여행주, 그리고 숙박, 그리고 내수주들은 생각보다 회복 기간이 느려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가가 실망 매물로 인해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대면 관련주들이 그동안 관심을 받았는데 그 종목들은 이미 백신이 나온 상태, 즉 재료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상승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시장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증시는 지수 차원에서는 기대할 부분이 없고, 다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올해보다 괜찮을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해외 부분에서 먼저 개선이 되고,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먼저 극복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내가 개선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갔을 때 경기 민감주들이 2022년에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년에는 지수에서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고, 그리고 중소형주가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을 것이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은 내년에 시장이 나쁜 상황에서도 오르면서 내후년에 아주 강력한 시세를 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정도로 이 코로나19 상황을 대비를 해서 본다면 이런 정도로 큰 틀에서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현황과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